2021년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 49세 남성 장씨는 1m가 넘는 장검, 일본도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최초 보도된 내용은 말다툼 끝에 저지른 우발적 살인. 피해자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의 일은 이성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가해자의 진술만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는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요? 그리고 장씨의 형량은 몇 년일까요? 김원 사건 파일, 장검 살인사건, 그리고 자동차 살인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기사로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은 언론에 나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몇 년 살고 나올 거 아니냐.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 정말 설마 몇 년일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언론에 나타났던 이 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아니 어쩌면 매우 흡사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유족들의 절규가 단순히 감정뿐인 걸까요? 지난 3일 화곡동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 2021년 5월부터 별거 중에 있으며 이혼 소송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녀의 옷을 챙겨가라 라는 남편의 장씨의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1m가 넘는 장검으로 친정아버지 앞에서 수차례 찔러 사망한 것이죠. 우리는 우선 한 가지, 이들이 이혼 소송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 전부터 남편 장씨의 폭력과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말다툼이 있으면 흉기로 위협을 하고 장검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항상 딸은 자신의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나 좀 살려달라 라는 말을 일삼았지요. 정말 말만 있는 걸까요? 실제로 2021년 8월 장씨는 이혼 소송 도중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서 괴롭힌 정황도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는 건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죠. 회사원이었던 장씨,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친에게 이 장면을 촬영하라 라고 얘기해 격분해서 1m 장검을 휘둘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정신병력 의심 정황조차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 때문인데요. 1m가 넘는 장검, 식도가 아닌 경우 이런 칼을 소지할 때는 경찰이 범죄 경력과 정신병력을 조회하고 소지허가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지허가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론에는 범행 직후 직접 장씨가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검찰에게 검거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이트판에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숨진 피해자와 고등학교 절친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써내려간 글.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다. 피해자를 너무 욕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의 이 글을 작성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실적인 부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피해자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피해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집에만 갔을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아이가 학교를 다니자 남편은 돈을 벌어오라라고 얘기해 8년 정도 일만 해 결국 자신과 연락이 5년 정도 끊어졌고 2020년경 연락이 다시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은 얘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 장씨가 가정폭력을 하고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고 음성 녹음을 거실, 안방,
아이들 방까지 설치했으며 차량 블랙박스를 녹음까지 체크를 하며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이혼 소송에 들어갔던 이유도 2021년 4월 말다툼 끝에 위협을 하며 목을 졸랐고 그리고 장검을 몇 번씩 꺼내 죽인다고도 위협을 했던 겁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해자는 자신의 큰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고 큰딸 또한 아빠가 정말 엄마를 죽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집을 나가자 라고 얘기해 아이들은 책만, 피해자는 몸만 나와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 변호사 상담을 하고 증거를 만들고 소송 준비를 했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장 씨는 어떠한 양육비도 주지 않고 카드까지 전부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다 풀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이후에 퇴직시력 급여수당을 받으며 재취업 날짜까지 확인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던 이 와중 장 씨는 이런 연락을 합니다. 애들 옷 가져가. 피해자는 혼자 가면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갑니다. 하지만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얘기했더니 2시까지 갈 테니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고 집 안으로 들어와 마주친 뒤 2, 3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이 사건이 발생했다 합니다. 이 내용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을까요? 친정아버지는 현관문을 닫아놓지도 않았습니다. 절반 정도를 열어놨는데 그 문조차 장 씨가 닫고 문을 잠궈놓은 상태였지요. 이후 친정아버지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작은 아이의 짐을 쌌고 피해자는 큰딸 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 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라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조정 날짜가 나왔으니 거기서 얘기하라 라고 했을 때 장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죽어. 안방에 있는 장도를 가지고 나왔고 이걸 알게 됐던 피해자가 거실로 뛰쳐나오며 아빠 살려줘라고 소리를 쳤다 합니다. 친정아버지는 진정하고 칼을 내려놔라 라고 얘기했는데 부엌 쪽으로 도망친 그 친구를 따라가 바로 공격을 했다 합니다. 이 안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어 차마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이후 친정아버지가 피해자를 안고 구급대에 경찰 신고를 했는데 상황을 보니 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살리지 못할 것 같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 어떻게 라는 말만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촬영하라고 해서 화가 나서 죽였다 그 말도 자수를 한다고 했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다. 동네 사람들이 1시 59분 먼저 신고를 했고 아버지가 2시 1분 재차 신고를 했다.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픔에 눈물만 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편 장 씨는 위치 추적, 의처증, 가정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연녀는 본인이 있었습니다. 그 외도 관계 영상도 피해자는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것마저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물론 이 글은 정확하게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긴 어렵지요. 하지만 정확히 밝혀진 사실과 대조를 해보면 접근 금지 명령이 이전에 있었고 이혼 소송이 중이었다는 걸 봤을 때 피해자를 괴롭히고 따라다녔다는 내용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했다. 그리고 집으로 불러들여 살인을 저지른 상황이죠. 이에 대해 장 씨는 지금도 우발적 살인이다를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법률 전문가분들은 입을 모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징역 15년 이하일 것이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징역 15년 이하다? 누가 보더라도 15년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재차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자체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가끔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인사건과 관련된 경우 동기를 5가지로 분리해 형량을 내리게 됩니다.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4년에서 6년 사이. 누가 보더라도 살인에 대해서 용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징역 2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가 참작 동기, 두 번째 단계가 보통 동기살인,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 그 다음이 비난 동기, 그 다음이 중대범죄 결합살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말다툼 끝에 격분의 배우자를 살해한 남편에게는요, 대한민국에서 법령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살인 중 두 번째 양형 기준인 보통 동기의 살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건 추가 범죄적인 이유가 없다면 무조건 보통 동기의 살인을 적용시킵니다. 권고 기본 형량이 10에서 16년 사이인 거죠. 말다툼 때문에 화가 나서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의심해서 외도를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죽였다. 아니면 불만이 많아서 죽였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전부 보통 동기의 살인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10에서 16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낍니다. 반성, 자수, 합의. 예를 들자면 애 키워야 돼요. 우리 둘 사이에 애가 얘밖에 없는데 그럼 제가 키워야죠. 제가 교도소에 오래 있으면 애는 누가 키웁니까? 이런 상황에 문제가 들어가면 형량은 많이 감경됩니다.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했다 라고 법은 이 사건을 볼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만약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그런 말다툼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어떤 보험 사기가 껴있거나 다른 문제가 껴있다면 더 높은 형량이 나오겠지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보통 동기의 살인으로 판단, 징역 15년 이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사실 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소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왜 보통 동기의 살인일까라는 의구점이 들었거든요. 보복살인 같은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전부터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위험한 상황인데 이혼 소송을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을 했다면 이건 조금 더 형량이 더 올라가는, 어쩌면 보복행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해서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비슷한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박씨, 그리고 피해자는 41세 여성 임씨, 이 둘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씨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랑 외도한다. 이런 자신만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상한 꼬투리를 잡습니다. 나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가족들 사이에서 나를 따돌린다 라는 생각에 화가 나 그동안 폭행 및 협박을 일삼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했던 임씨는 2020년 3월 초 별거를 시작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분명 폭행 협박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해남지원에선 접근 금지 명령도 청구가 됐지요. 여기까지 뭔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박 씨는 이런 행동에 불만이 많이 있으면서 이혼을 하면 되는데 반면 임 씨에게 계속 접근합니다. 접근 금지 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요. 심지어 2020년 5월 11일에는 택시기사 김 씨에게 돈을 주고 미행까지 시킵니다. 그렇게 주거지가 어딘지까지 확인했지요. 하지만 자신이 연락해도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됩니다. 2020년 5월 19일 바로 사건의 그날입니다. 박 씨는 그날도 아내 임 씨를 만나기 위해 연락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서 박 씨는 오후 5시 30분 다른 약속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행을 통해 알아냈던 임 씨의 거처를 향해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만나지 못했지요. 결국 기다리다가 자신이 원래 잡았던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길이었죠. 오후 6시 13분 그가 몰던 소렌토 자동차 그 안에서 반대편 한 차량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아내 임 씨가 운전하는 모닝 차량이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현장입니다. 눈앞에서 시속 121km의 속도를 올리며 다가오던 모닝 승용차를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습니다. 결국 아내는 사망합니다. 이에 대해 남편 박 씨의 주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약속 때문에 급히 만나러 가다가 마주오는 아내를 받고 진로를 막아서 정차시키려고 중앙선을 넘었다. 그런데 아내가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위협을 느껴 충돌 직전 우측으로 급하게 틀었지만 사고를 못 피했다.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법의 판단은 이에 대해 부정합니다. 분명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보인다. 정황이 명확했다라는 뜻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 이전부터 폭행도 존재했습니다. 외도를 의심하고 밥을 안 준다라는 이유로 폭행하고 그 당일날 갑자기 또 새벽엔 잠자리를 거절한다며 또다시 폭행합니다. 그 이후에도 있었지요. 2020년 3월 3일경에는 밥을 안 준다라는 이유로 식탁에 있는 과도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목을 따줄까? 라고 얘기하며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던 게 이유가 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집착 및 미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전후의 과정도 명확해 보였죠. 또 하나, 사고 이후 자동차에 남아있는 기록을 확인해봤는데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즉 아예 밟을 생각이었죠. 사고를 낼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살인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며 제2유형 보통 동기의 살인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사건의 흐름, 그 전부터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적금금지 명령도 신청했는데 계속 따라오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보통 동기의 살인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4일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징역 20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항소합니다. 나는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얼마 전이었죠. 2021년 8월 12일 항소심이 열립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1심 원심을 파기한다. 살인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 임씨가 이혼을 원하며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여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전력이 없다. 3년을 감형해 징역 17년형을 선고합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피해자 임씨가 이혼을 원하며 만남과 대화를 거부해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의 입장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무섭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접근금지 명령까지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신청이 됐고 받아들여졌다는 건 만남과 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결국 형량이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며칠 전에 발생했던 이 사건,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게 15년 이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선고가 늘 그래왔거든요. 최근 3개월 이내의 판결도 다 이러했습니다. 분명 그전부터 폭력이 있었고 가정폭력을 막고자 했지만 그거에 대한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 규정이 있습니다. 즉, 같이 살아야 되는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배우자니 생각을 바꾸고 용서해야 되겠다라며 취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있는 반의사 불벌 조항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였죠. 코로나 상황이 커지며 전 세계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사인을 보내 검거했던 왜곡 사건들, 실제로 유엔까지도 가정폭력, 연인, 배우자 이런 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모든 것에 대해 살인 사건으로 이어져도 보통 동기의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부터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판에서 불벌 조항에 대한 내용 하나, 또 하나. 이미 피해자는 많은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용기 내서 했고 그 안에서는 접근 금지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보통 동기의 살인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살인사건이 집 안에서 아니면 그들이 만난 상황 그 안에서 발생했으니 말이죠. 저는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보통 동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 보복행위인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들, 살인사건이지만 또다시 우발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신상공개가 되지 않겠지요. 물론 우리의 언론에 많은 힘이 실리면 공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한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그리고 항소심 판결입니다. 그리고 왜 형량을 깎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실 수,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다라고도 생각하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빼서 읽은 게 없습니다. 빼서 읽은 거는 이제 그 아들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그거는 안 읽은 겁니다. 네. 대부분 형량이 감형되는 이유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애를 키워야 되니까 뭐 그런 식인데 뭐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재판부가 항소심 때 이 사건을 감형시킨 또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가 뭐냐면 박 씨와 임 씨의 아들 자제분들이 있는데 첫째 자제분이 좀 정신지체가 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근데 둘째도 있거든요. 둘째는 안 그래요. 근데 왜 첫째의 의견을 받아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키워야 되니까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리고 아까 여러분하고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더 있어요.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소렌토 차량이 오고 이렇게 모닝 차량이 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도 차량이 한 대가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 가고 있었는데 두 분이 타고 계셨거든요. 운전자하고 이제 동승하신 분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2차도 사고가 난 거예요. 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소렌토 차량 뒤에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그렇게 뒷분들도 났어요. 그래서 뒷분들은 전체 12주인가 15주가 나왔거든요. 그 운전자랑 동승자랑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원래 사건 방송을 할 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혼선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다 보면은 주의 깊게 못 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 두 사건을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15년이 나온다는 거 처음에 이게 왜 15년이야?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그랬고, 피해자는 그거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법에다 얘기를 해서 그 규정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면은 이건 가중처벌감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소심의 내 생각. 피해자가 원한 거잖아요.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그걸 재판부에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해줬다라는 걸 보면은, 그걸 어기고 만나서 살인을 저질렀다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사실 가중처벌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게 왜 보통 동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그 법률 전문가분들한테, 변호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부부간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건 뭐 사실 우린 친족살인사건도 되게 세게 하지만 영촌살인사건이죠. 영촌이에요. 부부잖아. 부부인데 이 살인사건들에 대해서 다른 동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이 부부 사이의 문제에서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어떤 이유든 전부 보통 동기라고 봐요. 그게 양형위원회 기준에 그렇게 들어가 있대요. 어떤 이유가 나오든. 근데 이 살인사건 안에서 진짜 제가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보통 동기 안에 들어갈 때 그 피해자가 사망하는 걸 자제들이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이 어떤 뜻인지 알죠? 그런 사건들도 꽤 많았어요, 최근에도. 자식이 있는 눈앞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건도 보통 동기예요. 보통 동기의 살인사건으로 가서 피해자, 그리고 자식에 대한 뭐 피해에 대한 거 어떤 것도 난 왜 이해를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형량이 나온다는 거에서 부정한다는 건 아닌데,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저 소시민 뒷이야기. 그냥 만약에 이 재판부가 얘는 보통 동기 유형의 살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전에 어떤 뭐 전조 증상이 많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가정폭력 신고가 없거나 뭐 전조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뭐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뭐 사건이 터졌다, 뭐 이러면 그게 보통 동기의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어. 근데 저는 지금 이 사건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전부터도 이미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보통 동기일까? 되게 잔인한 건데. 또 하나, 자식이 있으면 자식은 어떻게? 자식은 평생 자신의 부모 중에 한 명은 하늘나라 고인이 됐고 한 명은 살인자가 된 거야. 자기는 그런 고통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 기준 자체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라서,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저의 생각과 같을 거라고 저도 느끼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전문적으로 뭐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저도 지금 뭐 채팅창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시청자분들이 어떤, 라이브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리고 최근에 판례들까지 다 보게 되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으로 처리가 돼요. 보통 동기의 살인, 징역 15년 이하, 뭐 그런 식. 예를 들면 부산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남편이 아내 외도 의심을 하고 막 돈 때문에 싸우다가 그 애가 있는데 살인을 저질렀는데 15년 나왔고, 또 이런 사건 또 있어요. 지금 아까랑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도 애가 부모가 살해되는 걸 봤는데 징역 12년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들이 보면 거의 공식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딱 터지면 재판부로 넘어가면 다 보통 동기 유형의 살인. 그 전후 과정은 관심이 없어요. 그 전후에 어떤 이런 이미 피해자가 먼저 접근금지 명령도 했고 막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필도 많이 했었다에 대한 거는 뭐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동기 유형의 살인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해드렸고, 제 생각이 무조건 맞아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판단하고 그런 거를 전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시민 일반 방구석, 네, 뭐 사람들 방구석 찐따라고 부르니까 방구석 코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다더라 라는 걸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맞나? 라는 것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유족분들이 몇 년 살다 나올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습니다. 당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니까 좀 더 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이게 원글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또 왜 삭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삭제가 됐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이거를 왜 사실관계를 판단을 못한다고 한 거냐면, 연락을 좀 취해보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됐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내용은 이제 아버지도 다쳤다고 돼 있었어요. 아버지도 뭐 어디가 베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셨던 아버지도 그렇고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은 아버지는 다친 데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언론이 잘못 알게 된 거, 정보가 잘못 들어온 건지. 이 내용이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 내용이 사실 맞다면, 여기 적혀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맞다면 장씨 계획살인이에요. 왜냐면 집에 칼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전부터 위협을 했었고, 피해자가 무서우니까 집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갈 테니 좀 기다려라 해서 들어가자마자 2, 3분 내에 칼을 들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건, 이걸 우발살인이라고 사실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건 앞으로 더 뭐 재판부의 재판 판결문도 봐야 되고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기준이면 사실 계획살인이 맞죠. 계획살인으로 보는 게 맞는 건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뭐 아직 100% 진실이다 아니다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여기 있던 내용이다라고 컨텐츠에서 얘기를 하면서 읽어들었고, 알려진 내용을 먼저 얘기 드렸고, 근데 그 두 내용 중에 좀 편차가 있는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인 걸 합쳐보면 그 전에 피해자는 어필을 했고 무서워했고 일이 이렇게 터졌다는 건 진실인 거니까, 그런 정황 상황들을 봤을 때의 결론으로 이제 그 뒤에 사건을 얘기했고, 요건 뒷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가짜야 진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기는 해요. 그 칼을 소지하게 됐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어디서는 뭐 어떤 기사에서는 뭐 어떤 언론에서는 단련용, 수련용이라고 어디서는 선물로 받았다로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어떤 거래를 하는데 거래업자의 뭐 대금인가? 뭐 그거 대신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인 건 그 장검이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검이 집에 있었고, 그 전부터도 폭력과 위협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유족도 얘기를 했어요. 칼 가지고 위협을 했다. 그럼 그 장검을 옛날부터 썼던 건 맞는 거예요. 그걸로 위협을 가했고 뭐 죽인다 뭐 한다고 했던 걸 보면은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 확인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으니까, 네, 이 부분은 다시 여러분들도 양쪽,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결과들도 있을 거니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골자는 거기 말고 이제 그 안에 흘러가는 내용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